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입니다. 그중에서도 간암은 연간 사망자 수가 11,566명으로 전체 암종 중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생존율이 33.6%밖에 되지 않고 재발률도 70%나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물론 진단 방법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간암의 치료 성과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암은 치료법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간암 치료제의 급여도 좀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오늘 토론에서는 간암의 특성과 치료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보고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에 대한 치료 방안과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네, 옆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의 박영미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미입니다. 네. 맞은편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실의 김도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는 간사랑 동호회 윤구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뉴스 최은택 의학 전문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5분 모두 좀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진 이 간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의 치료 대안과 또 약제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간과 간암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김 교수님, 간은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할 정도로 인체의 화학 공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꼽으라고 하면은 우선 영양 공급의 화학 공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간에서 모두 서로 간에 변환을 한다든지 또는 저장을 한다든지 필요한 장기에 또 내보낸다든지 이런 영양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가 되고요. 또 하나 술을 드신다든지 또 약을 복용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몸에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독성분을 또 제거를 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또 해주고요. 진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 공급에도 관장을 하고 또 해독, 세균도 걸러주고 조혈 기능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에 이 종양이 생기는 걸 간암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간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질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간에 종양이 생긴다 그래서 다 간암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간암이라고 하면은 또 2가지로 원래 나눠야 됩니다. 그 안에 간세포암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간암이라고 할 때 간세포암을 간암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간암이 뭐가 있냐면 담관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담즙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전체 간암의 한 90% 이상이 간세포암이고요. 한 10%는 담도세포암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간세포암을 그냥 간암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간암은 간세포암을 일컫는다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간암도 역시 조절이나 통제가 안 되는 세포 분열 증식 그리고 주변 장기 침범 더 위험하게는 간의 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간암 환자의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간암이 이제 원발성으로 주상병으로 돼서 건강심사평가원에 청구원 건수를 보니까 누적된 환자 수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7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기초수급 보험자라든지 아니면 또 보훈 대상자 또는 부상병으로 이제 전이된 환자까지 치니까 15년 통계로 한 8만 3,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간암 환자는 증가 추세인가요? 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이게 11년에 한 1만 6,300명까지 증가되다가 그걸 정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는 단계고
그래서 15년에는 보니까 1만 한 5,500명까지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빈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병률이 1분의 2배, 그리고 미국보다는 한 3배 정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주 원인은 저기 김덕인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보균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형 감염, 비형, 보균자가 거의 한 72.3% 정도가 그 간암 환자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주 원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10.4% 정도가 그 주로 장기간 음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약 한 20도짜리 2잔 정도를 매일 먹으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도 한 1.33배 더 간암 발생이 증가된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또 여자보다 남자들한테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 대표님, 성별 그리고 연령별 또 발생 정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암은 그 남녀 성별 차이가 좀 큰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반 정도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생겼을 때 예후는 좀 비슷한데 발생률은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 원인 보면은 폐암, 간암, 위암 순인데 40대와 50대에서는 간암 1등입니다. 폐암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에 사망률이 많고 발생률도 많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전체 암 중에 가장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은 주로 고연령층, 은퇴하신 후에 많이 생기고요. 간암은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30, 40대, 40, 50대에 이 남성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게 간암이라는 거고, 사실 중년 남성은 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발한 경제 활동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연령층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최 기자님, 취재 현장에서 많은 암 환자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이 중년의 암 환자와 그 가족들 어떤 고통을 주로 좀 토로하시나요? 일단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간암의 사회적 비용이 몇 년 전 통계가 좀 4조 원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부담은 많이 이제 줄어든 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은 이제 고가 항암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난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약제들은 이제 가계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다행인 거는 간암의 경우는 이제 치료제 개발이 어려워서 고가 약제 이슈가 좀 없는 편이고, 또 다른 이제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많지 않은 걸로 좀 다른 암에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제 친척분도 이제 간암 진단받고 2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환자들은 이제 갑자기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치료가 어려울 거다.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할 거라는 이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 그런 고통이 가장 크고요. 가족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가장을 이제 잃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간암 환자들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거기에 고가의 뭐 치료비 때문에 오는 그런 경제적 부담까지 진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간암을 포함해서 이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하고 계시죠. 박 부장님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또 성과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급여로 전환하는 부분을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15개 고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급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요법으로 48개 요법을 검토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암 환자들에 대한 부분도 보장성이 상당히 많이 보장 강화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급여 항목들을 좀 급여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런 정책 어떻게 또 평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신 의원님. 예. 보니까 정부는 2005년에 이제 제1차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암 치료비가 고액이잖아요. 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 부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9년 12월에 이제 암 환자 본인 부담률을 5% 정도로 낮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3년에는 넥사바의 이제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5%로 낮추고, 그리고 15년 9월에는 중증 질환 의심 환자에 한해서 그 1회에 한해서 이제 초음파 진단을 또 보험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중증 질환을 100% 보장하겠다, 4대 중증.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100%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뭐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70%까지는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간암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초음파,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전적으로 급여화가 이제 실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초음파는 아마 뭐 김동인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 판단 하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이제 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 초음파는 이제 만성 감염 등의 환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급여가 됐을 때는 뭐 1조 4천억 원 정도의 이 초음파 검사비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여화되면 환자 부담도 대폭 낮아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효과가 있겠죠. 네, 치료비, 뭐 치료비 이렇게 다 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최 기자님은 정부 정책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좀 했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 64%로 좀 낮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암은 좀 80% 정도 조금 그 이상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체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보장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비급여 이제 전면 급여화에 의해서 이제 급여권 들어오는 약들이나 치료법, 진단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정부가 상당히 건강보험의 재정도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항암 신약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노력들은 뭐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노력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좀 질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간암 원인은 간염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간염 치료제는 상당히 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 부장님? 네, 최근 들어서 B형 간염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신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간염이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환자들이 간염을 방치하기 때문일까요, 많이들? 그래서 실제로 상당수 간암이 진행돼서 온 환자분들 중에 B형 간염이 있다는 걸 예전에 들었지만 그 후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암의 그 전체적인 발생 규모가 뭐 크게 줄지 않는 것이 그 좋은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고령에서 간암이 더 생길 수 있다, 누적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80년부터는 간암 예방 백신 사업이 이제 펼쳐졌는데, 그렇지 그때 예방을 받지 못한 중장년층에서 이제 발병률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산모가 주산기에 이제 산모 출산 전후에서 이렇게 수직 감염이 그 감염 경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와서는 감염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어쨌든 주요 위험 요인은 간염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이제 위험 요인이 잘 파악되는 또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을 알기 때문에 예방하기도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명확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이 간암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만 잘 선정해서 예방해주면은 간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B형 간염 예방 접종하는 거죠. 예방 접종. 네. 그리고 뭐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C형 간염 치료제가 B형 간염 치료제보다 훨씬 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치시키는 약물들요.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C형 간염은 이미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만 해주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 간경화, 알코올성 간암에 대해서는 금주에 대한 이제 뭐 대국민 홍보랄까, 계몽이랄까 이런 뭐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만 그거에 맞춰서 예방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 잘하고 또 조기 검진을 통해서 병이 발견됐을 때는 치료하면 되고 네. 또 기본적으로 금주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법으로 꼽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검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거. 간암의 조기 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에 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왔거나 뭐 추진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신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 기능이 한 50%가 떨어져도 본인은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하고 또 정기적 검진이 중요하다. 근데 김도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암들은 모든 대상자로 해서 검사를 하지만 이 간암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이라면 뭐 간 경변증이 있다든지 B형 간염 항원 양성이 있다든지 또는 뭐 C형 간염 항체가 양성된다든지 아니면 또 간질환 환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는 보니까 수진율이 한 예방 검진율이 66.4%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머지 한 3% 정도는 아직 검사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그걸 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또 본인은 건강하기 때문에 검진받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기 검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기 검진을 위해서 뭐 국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 실제 간질환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임 대표님 어떨까요? 지금 그 간질환 환자들이 검사를 하는데 제일 큰 부담이 초음파였거든요. 네. 뭐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10만 원 훌쩍 비용 넘어갔는데 때문에, 초음파가 급여가 되고 또 한 3년 전부터 40세 이상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위험군들은 1년에 2번 나라에서 초음파를 거의 전액 내지는 뭐 10%만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아예 병원을 안 다니는 분들은 정부에서 당신은 간암 검진 대상입니다라고 통보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네, 병원을 일단 가셔야지. 친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가셔야지 그렇고 좀 2013년도쯤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그 간암의 고위험군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받으세요. 뭐 나라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위험군들한테 물어봤더니 6개월 이내에 초음파 받은 사람은 15%, 50%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아예 안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니는 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6%인데 좀 더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어떻게 좀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간암은 진단받은 다음에 치료받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만 꼬박꼬박 다니시면 가능성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간암의 조기 검진이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보장성 강화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잖아요. 9월 1일부터.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 거기에 이제 혈액 검사로 암 수치라 그러죠. 종양 표지자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가 이제 간암의 조기 진단 방법입니다. 네, 급여가 됐다는 네, 급여화 거죠. 됐고 네네. 이미 5대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1년에 2번 또는 1번 초음파 검사를 이미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검진을 해주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측면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간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을 강조하는 건 간암이 초기에 발견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간암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김 교수님? 일단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정기 무증상. 검진을 하면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조기에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이고 이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고 다른 폐나 뼈나 전이가 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병원에 올 때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윤 대표님도 실제 환자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간암이 많이 진행된 후 자각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간암이 12cm, 9cm 이렇게 됐는데도 증상이 없으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요? 혈액 검사도 깨끗했고 그냥 가벼운 복통인 줄 알고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 12cm, 9cm 이런 분도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분은 그 국립대 병원장까지 하셨던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15cm에서 진단, 본인 간암을 15cm에서 진단받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도 그분은 발견할 지금 수 잘 없는 치료받았고 나서 생존해 계신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럴 때 간암을 의심하세요라고 자각 증상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나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 해당되시면 실제로 간암이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초기가 아닌 거나 네. 말기에 가까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대장암 검진은 5년에 한 번인데 왜 간암 검진 6개월에 한 번일까요? 네, 빨리 진행을 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 때문에 뭐가 의심돼서 이렇게 해서 검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건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이러한 간암의 특성 때문에 간암은 유독 예후가 좋지 않은 듯도 합니다. 특히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존율 어느 정도 되나요,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제 병기라고 하죠. 네, 뭐 1기, 2기, 3기 뭐 이런 병기를 전체적으로 다 종합했을 때 5년 생존율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한 10년, 15년 전에는 10% 뭐가 채 될까 안 될까 했는데 2배 이상 향상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 한 30%. 그럼에도 낮은 수치죠. 네. 5년 생존율이 뭐 채 30%가 안 되는 그런 뭐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에 이어서 사망률, 치명률이 높은 이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또 간암은 재발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0%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몇 번씩이나 재발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재발이 잦아서 더욱 악명이 높은 암이 바로 이 간암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잦은 재발에 대한 공포, 또 재발에 지쳐가는 그런 환자를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최 기자님? 그 부분은 우리 환자 단체 대표이신 윤 윤 대표님. 대표님이 더 잘 아실까요? 네. 재발에 10년 넘게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속 재발돼서 있고요. 네, 간암이 우리가 다른 암은 뭐 만성 질환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간암은 간염, 간경변, 간암 보통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서 이미 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간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에서 간암이 재발을 하셔서 보통 우리가 암의 재발이다 그러면 기존에 생긴 암을 덜 제거해서 남아 있어서 하는데 간암은 이미 간 상태가 나빠서 새로 생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제거를 했음에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재발이 잦다. 다른 어떤 암보다 치료도 어렵고 재발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기 진단도 어렵고 또 재발 역시 잦다면 치료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암은 진단 방법과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어서 뭐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간암 환자들에겐 이 약제 접근성 강화 등 간암의 치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간암의 치료 방법과 이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암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당연히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간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병기가 몇 가지 사용하는 병기가 있는데요. 가장 쉽고 또 대표적인 병기라는 게 이제 스페인에서 만든 병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초기, 그 다음에 중간, 뭐 진행성, 그 다음에 말기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는 뭐 그 단어에서 뭐 암시하듯이 크기가 이제 작고 덩어리도 한 개일 때는 이제 초기라고 보통 하고요. 최대 개수가 3개 그리고 최대 직경이 3cm 뭐 요 정도까지를 보통 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병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데 개수도 4개 이상 되고요. 크기도 3cm가 넘어가고. 하지만 뭐 간 밖으로 전이가 있다든지 또 간 안에 혈관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혈관에 암세포가 침입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포함해서 뭐 4개 이상의 결절이 있는 거를 중간병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이 됐다고 할 때는 뭐 개수나 뭐 크기는 상관없이 간 내에 혈관 침윤이 있다든지 간 밖으로 퍼졌다든지 이걸 이제 진행이 됐다. 아까 뭐 증상을 동반한 암 환자가 왔을 때 대부분 이런 진행성 그렇죠. 전이가 있다든지 또 간 내 혈관이 침윤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를 진행성이라고 하고요. 말기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간암이라는 게 암 자체도 봐야 되지만 간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매우 쇠약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황달이 있고 복수가 있는 상태에서 암이 생겼다고 할 때는 이제 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네, 그런 경우를 이제 말기라고 해서 4가지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중간, 진행성, 말기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진단받은 환자 중에 초기 간암 또 이미 상당히 병기가 진행된 경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저 자료를 보니까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 2기가 한 38.3%, 그리고 이미 진행된 3, 4기가 한 6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60% 정도가 1기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63%가 3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검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에 한 분이 이제 간 경화증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MRI가 초음파보다는 3배 정도 더 쉽게 이제 그 디텍트 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MRI가 이제 올해부터는 뇌 질환, 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아마 19년부터는 이제 복부, 흉부 뭐 다 되기 때문에 우리 2021년은 모두가 되면 아마 훨씬 더 빨리 조기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 기대가 되지만 여전히 초기 발견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한 38% 정도. 아무리 검진 기술이 발전해도 본인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드리면 10년 전쯤에 중국에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정기 검진을 하다가 간암을 발견하신 분 한 10,000명.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우연히 발견하신 분 10,000명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은 3년째 생존자가 1명도 없었고요. 정기 검진을 하다 발견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10년 전이면 우리나라 암의 5년 생존율이 간암이 한 20%라고 그랬잖아요. 한 절반이 그래도 5년째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암보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기 검진이 중요한 암이 간암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뭐 초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초기에 발견하는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좀 비교적 치료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 간암 치료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개수가 1개라든지 또 3개까지 뭐 초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제 근치적 또는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 2가지고요. 그다음에 시술이죠. 수술이 아닌 시술적인 방법이 1가지 있는데 수술에 의한 방법은 이제 자르는 거죠. 뭐 위암, 대장암, 뭐 갑상선암 다 수술이 치료법이잖아요. 그렇듯이 간암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좋은 거다. 네. 초기에 그렇죠. 초기 간암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제 간이식이라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 간이식의 강국인데 간이식은 뭐 간암이 없어도 간경화가 심한 분들 간이식하기도 하지만 간암 환자에서도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이식을 간암 환자에게 적용할 때 문제는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서 간이식을 하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 간이식을 하게 되면 병들어 있던 간도 고치고 암도 사라지게 하는 그 2가지 효과를 다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간암 치료라고 하면 간이식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간 절제나 이식은
초기 환자에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네. 아, 특히 이제 어떤 환자한테 수술을 할 거냐, 어떤 환자한테 이식을 할 거냐, 이제 그건 아직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간 기능도 떨어져 있는데 간암은 조금만 해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잘라내면 이제 후유증이 생기니까 네, 간암은 조금 해도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간 이식의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간 절제술이나 간 이식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아, 되죠. 세계 최고. 네. 아, 간식 수술만이 아니고요. 간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 전 세계에서 네. 한국에서 간암 진단 받으신 분이 제일 오래 살 거예요. 네네. 아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초기 간암에서의 또 하나의 방법은 고주파열 치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부를 통해서 간을 찔러가지고 종양을 태워버리는 방법입니다. 고온을 가해서 종양을 완전히 그 괴사시키는 방법인데 뭐 개복을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환자한테 편하죠. 뭐 시술 받을 때는 좀 아플지 몰라도. 그래서 초기 때는 수술하고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어서 이 고주파 열 치료 방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네, 근데 이 초기 간암의 경우는 뭐 비교적 치료 방법도 좋고 또 수술의 기술력도 굉장히 뭐 세계 1위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초기 간암 환자가 그 아까 간 절제술, 뭐 간 이식술, 그리고 고주파로 쏘는 뭐 국소 치료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암은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삼죠. 초기 간암의 5년 생존율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초기 간암의 5년 생존율은 이제 치료법을 또 어떤 걸 적용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뭐 간 이식하는 경우에 5년 생존율은 90%가 넘습니다. 네. 물론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술도 이제 그 대상이 되는 환자가 갖고 있는 종양 크기나 개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네. 하는데 5년 생존율이 아주 초기에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85%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진행된 그 간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교수님?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치료법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방법이거든요. 뭐 그냥 줄여서 색전술 이렇게 환자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 60에서 70% 가까운 환자 비율이 이 치료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만큼 많이 치료를 받는 방법인데 중간병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혈관 침윤이나 간외 전이가 없지만 간의 개수가 많은 경우, 종양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아까 고주파 열 치료술이 시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도 하나의 시술입니다. 혈관 내를 통해서 뭐 카테터라고 하는 도관을 이렇게 간 동맥으로 접근을 시켜가지고 그 도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하는 거죠. 간 내 종양에다가. 네. 최대한 종양에 근접해서 항암제를 뿌리는 거죠. 주입을 하고 또 종양을 먹여 살리는 그 혈관 자체를 봉쇄시키는 네, 특수한 물질로 혈관을 틀어막게 되면은 항암제도 뿌리고 혈관도 막기 때문에 종양이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겠죠. 혈관이 혈액이 차단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게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색전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중간 병기의 환자들에서는 그런 색전술을 쓰게 되고요. 이제 그것도 못하는 환자들이 이제 바로 진행성 환자들, 전이가 됐든지 또는 혈관 침윤이 있는 경우에는 색전술도 좀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표준 치료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머리털 빠지는 뭐 항암제 이런 것도 쓰기도 했지만 한 10년 전에 최초로 간암에 대해서 표적 치료제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넥사바라는 이제 그 표적 치료제가 10년 전에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한 지 이제 11년째 되는데요. 그 약이 사실은 진행성 간암의 표준 치료 방법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면은 전이가 있다든지 간에 혈관 침윤이 있는 그런 간암인데 이런 표적 치료제 넥사바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또 표적 치료제 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법이고 그 밖에도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방사능 물질을 혈관 내로 쏘는 방사능 색전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박 부장님, 간암의 전신 치료제, 새로운 항암 약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간암은 고전적인 항암 그 화학요법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표적항암제 네. 했는데 생각보다 간암 치료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행히 간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은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표적 치료제로 1차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넥사바 넥사바 하나가 지금 현재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약제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쓸 수 있는 약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 그 스티바가라는 그 약제가 그거는 이제 1차 치료가 아니라 다음 단계에 예, 그 다음 단계로 쓸 치료제가 수 있고 있는 약제. 네. 실제로 간암에 쓰이는 표적 치료제의 종류는 현재는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넥사바 성분명으로는 뭐 소라페닙 네, 성분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제 중에 이제 최근에 유일하게 급여가 되고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좀 급여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급여 기준으로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로 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 교수님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돼 있고 또 간 기능도 좋은 환자들만을 이제 급여해주고 있거든요. 제한이 좀 많네요. 네. 보통 간 기능을 A, B, C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A가 되는 환자, 간 기능이 아주 좋은 환자들이면서 국소 치료 적용이 어려운 환자들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게 뭐 타당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 약이 개발되었을 때 효과가 인정된 환자 집단이 바로 국소 치료가 불가능하고 간 기능이 좋은 환자들에서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급여 적용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합리적이긴 한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려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그죠? 많고 그 기준을 벗어난 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할 때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해서는 너무 비용이 커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박 부장님 이런 제한을 둔 특별한 이유나 어떤 뭐 과정이 있었나요?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약제는 우선은 식약처 허가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이 건강보험에서 보험으로 급여해 줄 수 있는 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제 그 약이 가장 효과적인 환자가 어느 그 범위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그 비용 효과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건강보험에서는 따지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환자군을 고른 게 지금 현재 그 넥사바의 인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내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임상에 그 들어온 환자군이 그 정도 수준이고 외국에서도 아까 A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자 그 간 상태가 좋은 그 A에 해당되는 그 환자군이 효과가 좋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급여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향후 좀 개정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사실은 궁금해서. 저희가 그 한 10년 됐다 처음에 이 표적항암제가 들어온 지 1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적항암제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 그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그 회의를 통해서 이 급여 기준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이제 다만 현재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기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식약처 허가는 간세포성 암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았고 다만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환자 상태를 좀 제한해서 효과가 좋은 환자들만 지금 급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환자들이 전액 본인 부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100%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이시다. 자, 뭐 나름의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환자 입장에선 치료 방법 얼마 안 되는 간암 질환에서 특히 이런 전제 조건들이 걸리는 게 치료 옵션을 좀 너무 좁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나름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간암이 굉장히 드문 암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간암은 한국, 일본, 대만, 이제 최근에 중국 정도에서 생기고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경제 수준이 낮아서 고가의 치료제를 살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라들에서만 거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를 개발하라는 그런 욕구도 많지 않고 자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되기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 효과를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초기 암들은 아주 급여가 잘 됩니다. 저렴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1기, 2기 암들은 거의 그냥 좀 어디 아파서 뭐 한 일주 입원하는 것보다 치료비가 적게 나와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4기로 가게 되면 이제 집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게 뭐 항암 치료요법과 같이 또 사용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뭐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저 심사평가원에서는 좀 이걸 보수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건보 재정 자체의 뭐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돈이 없어 치료 못 받거나 또 치료받다가 망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또 원칙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이게 다른 이야기도 이제 다 나와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간 절제술이나 간 이식술 이제 한국의 수준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이게 선진국 평균이 한 90% 초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병원 사례를 보면 10년간 이제 성공률이 99%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선진국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술기가 훌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넥사바를 항상 이제 수술 이후의 요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임상 현장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이제 급여 기준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그 넥사바 소라페닙을 먼저 쓴 다음에 수술이나 내지는 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한국 의사들하고 미국 의사들의 어떤 생각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환경이 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표적 치료제를 갖다 조기에 투여를 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진행성 또 이제 말기 좀 후기의 간암의 치료로 사용되는 이 표적 치료제 아까 넥사바, 이 소라페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소라페닙이 거의 뭐 유일한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뭐 새로운 간암 치료제가 뭐 검토 중이라고 하셨나요? 뭐 개발됐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8월 말에 식약 처가를 새로 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그 확대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그거는 뭐 성분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성분명은 이제 렌바티닙이라고 하는 약제고요. 그 일본 회사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약이 이제 그 효과가나 안전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표준 치료제가 소라페닙, 넥사바였는데 그 약하고 이제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3상 임상 시험을 완료를 했고 그 결과에서 그 효과 면에서 이제 보통 생존율을 따지는데 5년 생존율이 그 기존의 소라페닙, 넥사바하고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은 렌바티닙, 렌비마하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고 또 부작용 면에서 기존의 치료제가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그 손발의 어떤 피부 반응 부작용 그런 거에 어떤 빈도가 좀 줄어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승인을 받았고 비록 더 환자를 오래 살리지는 못하는 약이지만 부작용의 어떤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환자들한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뛰어난 약은 아닐지라도 부작용 면에서 기존의 약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급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네. 예전에 넥사바도 처음에 급여 안 될 때 처방이 좀 어려웠죠. 급여가 안 되면 아마 한 달에 환자 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형편이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죠. 승인 받은 지 8월 말에 8월 말. 네네. 네. 네. 이제 한 달 아직 정도 처방은 됐습니다.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렘바티닙. 교수님께서 네. 선발 피부 반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작용은 기존 약에 비해서 좀 줄었다라는 그 기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좀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율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뭐 윤 대표님. 선발 피부 반응이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손발에 좀 문제가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심각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확 떨어지는 거네요. 못 걸으신 발바닥이 이제 허물이 벗겨져서 못 걸으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떨어지죠. 손도 이제 물건을 집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그래도 이제 허가받은 연구들을 보면 전체적인 빈도는 한 반으로 줄고 아주 심한 부작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 치료 환자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약제에서 나타나는 좀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많이 완화해주는 이 신규 그 렌바티닙이라는 약제가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역시 이 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치료 옵션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생존율이 제일 중요한 지표이긴 네네네. 한데 또 반응률이라는 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네, 그런 부분은 어떠나요? 뭐 3개월, 뭐 6개월 평가했을 때 종양의 감소라든지 또는 암 수치의 감소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이 렘바티닙이 조금 더 유의하게 높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눈에 보이는 지표들도 기존 약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네, 승인을 받았으니까 기쁘긴 한데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네, 근데 급여가 급여 되지 측면에서 않았다. 바라는 건 이제 저희 바람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새로운 약제가 그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데이터에서 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승인도 중요하지만 빨리 급여권 안에 들어와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제 급여의 기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항암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식약처 허가 사항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가 득한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새로운 신약인 경우하고 기존의 다른 적응증으로 한번 신약으로 등재된 이후에 허가가 추가되는 경우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 렘바티닙에 대한 약제는 기존의 타 적응증으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 다른 암에 이미 쓰이고 있고 네, 쓰이고 있고 추가로 8월 말에 이제 간세포암에 허가를 득한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확대해 달라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 그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그 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라는 그 암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급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가장 효과적인 환자들로 커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그 약가 뭐 이런 인하 절차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 예고를 하고 이제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제를 급여하는데도 뭔가 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환자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신약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모든 신약에 대해서 다 허가하고 급여를 해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뭐 질환 간의 형평성, 또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 참 고려할 것이 많은데요. 이 중에 가장 우선시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2009년부터 한 14년까지 이제 한 6년간에 한국에서 항암 신약이 개발되면 이게 이제 보험에 등재되는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30%가 안 돼 29%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이 63%니까 이게
62%.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등재되는 데까지 기간이 우리는 20개월이 소요돼요. 근데 선진국은 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한 2.5배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면 그 등재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길 만큼 그 기간에는 비급여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채를 낸다든지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디컬 푸어가 뭐 점점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뭐 70만 명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건보의 재정성을 뭐 검토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환자의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치료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제도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등재 후 평가하는 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신약이 허가되면 우선 보험급여를 등재하고 나중에 사후에 평가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분담 제도. 그러니까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그 제조사가 일부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재정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약사는 빨리 등재할 수가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 의원님께서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가장 좀 우선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대안으로 뭐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위험 분담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 신 의원님께서 2014년도까지 데이터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마 이제 우리 박영민 부장님께서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항암제 등재율이 지금 거의 90% 정도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급여 적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께서 그만 제안하셨던 이원 분담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항암제들의 이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신약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보험이라고 한다는 걸 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보험은 기본적으로 질환과는 형평성 문제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그 신약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환자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질환 간의 형평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이제 공보험은 뭐 미국에서도 불허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재정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게끔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 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좀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가끔씩 그 환자분들 민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사실은 남의 얘기는 아니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결국은 저희 내부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제때에 좋은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근본적인 업무라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만 이제 제도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제 저희 업무의 하나의 큰 그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의 이 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는 그 선별급여 추진 계획으로 인해서 또 심평은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암제의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좀 갈 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이 선별급여 로드맵으로 인해서 간암 치료제의 급여 일정이 좀 지연될까요? 아니면 그 기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좀 관심을 타고 조금 속도가 붙을까요? 그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선별급여는 선별급여대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렌비마처럼
이렇게 확대 요청이 온 거는 그때마다 수시로 계속 검토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선별급여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뭐 이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던 약이 아까 소라페님 한 가지였는데 또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환자들의 경우 이 약제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뭘까요, 윤 대표님? 사실 암이라는 병은 익숙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평생에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5년 생존율,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 전체 생존 기간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거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가능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내가 이 약으로 안 죽고선 오래 살 수 있는 천수를 누리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네, 현재로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이제 최대한 오래 생존 기간을 끄는 것들이 목표이고요. 그런 스텝을 아주 오래 밟게 되면은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정말 완치 않은 암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암들이 현재는 완치되는 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제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차피 급여가 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없이는 급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암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10위권 정도의 아주 경제력을 유지하는 나라지만 제약 시장은 전 세계에서 1.4%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제약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험분담 계약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선등제 후평가,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익적 임상 이런 것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서 데이터를 좀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빨리 급여를 등재할 수 있는 트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제약회사도 비용을 좀 부담을 하고 환자도 부담을 하고 정부도 부담을 해서 하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좀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약제의 효과를 많이 또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제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하루빨리 좀 쌓여서 급여가 되는 게 허가되고 나서 급여되기 전까지 비급여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도 심평원에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그냥 다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정부가 우리가 급여를 얻는데 필요한 이제 필요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좀 덜어져야 실제로 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의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약제 선택의 최우선 기준. 의사 입장하고 환자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의사들은 기본적인 약에 대한 정보, 질환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환자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환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소망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의학적인 측면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생존율이라든지 효과만을 이제 중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간암의 표적 치료제를 쓰다 보면은 어떤 특정 약제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처방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독성이 자주 나타나고 또 심하게 나타나는 걸 겪다 보면은 그 약에 대해서 처방하는 거를 환자들도 좀 꺼리고, 인터넷이 워낙 많이 나와요. 환자들도 꺼리고 처방하는 의사들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두 가지 표적 치료제가 이제 10년 만에 두 가지 약이 나왔는데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하나가 더 효과 면에서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측면이라든지 부작용 측면 또 효과 측면을 개별 환자에 잘 따져서 둘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환자한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지금 현재 쓰는 약이 이만큼 팔리고 있는데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 또 이만큼 팔려서 이만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만큼 쓰는 사람들을 나눠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선택적으로 이제 쓰이게 될 테니까. 어차피 적응증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들어오더라도 전체 파이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맞죠. 그래서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약제 당연히 임상 효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해줄 정도의 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인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또한 좀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 의원님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1차 선택 약제로 넥사바가 그동안 써왔고 최근에 이제 렘비마라는 약이 나왔는데 네네. 이건 아직 보험이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넥사바가 되면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아마 2차 약제로 스티바가를 쓸 수 있게끔 허가가 돼 있는데 렘비마를 쓰고 2차 스티바가를 쓰는 건 이게 임상 실험이 부족했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차 선택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넥사바보다 더 부작용이 적거나 또 약효가 더 나은 렘비마를 쓸 수도 있는데 이게 2차 약제를 못 쓸까 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에 또 보험 등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의사들 입장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렘비마를 비급여로 쓰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스티바가를 2차적으로 그냥 쓰게 해달라. 근데 이게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까지 있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에 이거 허가받지 않은 약을 썼다고 그래서 처벌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임상하고 달리 이 환자의 조건과 상태를 가장 잘하는 건 사실 주치의거든요. 주치의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제도적 틀을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의사의 선택권을 좀 인정하고 또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아까 뭐 약물 스위칭에서 이제 이게 2차 약제로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을 하는데 적게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드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약사라든지 뭐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를 갖다가 정부에서 기관에서 이걸 암센터 같은 데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빨리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널리 쓰이는 약들 가중에는 불필요한 환자한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암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항암제를 처방하는 병원들은 많지 않고요. 또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처방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빈도는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런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내주고 그 와중에 이제 선택권이나 이런 1차, 2차 순서를 정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을 보다 좀 많이 의사한테 줘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좀 잘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치료제 얘기로 좀 돌아오면 아까 그 간암의 1차 치료제로 그 렘비마와 그 넥사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차 치료제는 아까 스티바가라는 약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스티바가가 최근에 급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사실 말기 간암 치료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뭐 반쪽짜리 희망이다. 아까 잠시 신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반쪽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신 의원님께서 렘비마를 염두에 두고 거죠. 말씀하신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렘비마가 훨씬 더 효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우리 이제 보니까 국립암센터라든지 아니면 간암 학회에서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뭐 A1으로 돼 있고 렘비마는 A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보니까 A1으로 동등하게 인정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렘비마를 쓰면 이게 스위칭이 안 되니까 네, 2차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 치료제 중에 렘비바를 쓰면 스티바가를 쓸 수가 못 쓸 수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네, 그래서 거죠. 그런 네. 표현을 하신 그런 네.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간암이 워낙 치료하기가 어려운 암에 속하고 또 생존율도 다른 암보다 짧고 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하는 입장에서 2차 치료까지 미리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법이든 1차에서 가장 최선을 잘 선택하게 들어야 되죠. 네.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지 뭐 2차를 미리 생각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 하지는 않아서 2차 약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렌비마라는 약에 대해서 뭐 보험 급여를 늦춘다든지 뭐 2차 약제 스위칭하는 걸 불허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치료하는 현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차를 하고 일부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니 부작용 때문에 2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1차, 2차 통틀어 나온 결론하고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이쪽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건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온 것 중에 효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작용 면에서 좀 장점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은 약을 2차까지 가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쪽이 더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차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렌비바를 선택하고도 스티바가로 스위칭이 돼야만 좀 형평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은 아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답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차가 없으니까 급여를 뭐 늦추자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19년 정도부터는 렌비바가 아마 급여 등재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렌비바를 쓰고 안 들었을 때 스티바가를 쓸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임상 실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뭐 대학병이 됐던 뭐 어느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것처럼 이게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별도 임상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은 뭐 신 의원님께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방법 제안해 주셨겠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해야지요.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회사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효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위험 부담도 느끼기 때문에 회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암에서는 두 가지 1차 표적 치료제가 있을 때 A라는 약을 쓰고서 2차 치료제로 넘어간다고 할 때 B라는 약이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꼭 못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장암이라든지 다른 그 비슷한 사례가 뭐 신장암이나 이런 다른 고형암에서 있기 때문에 간암에서 렌비마를 쓰고 2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고 해서 꼭 스티바가를 못 쓴다. 뭐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되게 시장 논리가 좀 많이 작용이 된 겁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넥사바하고 스티바가 1차 약제, 2차 약제 기존에 이제 이미 허가받아서 급여되고 있는 그게 이제 같은 회사 제품이죠. 근데 이제 스티바가가 지금 허가사항 자체가 넥사바의 반응이 없는 환자한테 쓰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넥사바에 반응하지 못하는 환자한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당연히 이게 렌비마가 들어가려고 해도 급여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그 신장암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로리무스 이렇게 성분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피니토라고 하는 약제 이게 2차 치료제예요. 근데 그 보트리엔트 파조파닙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제가 이제 뒤늦게 들어왔을 때 작용 기준이 같은 약제라고 하여서 이 약제에 안 든 환자한테 아피니토를 쓰도록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오기 전에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TK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인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할지라도 쓸 수 있도록 권고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춰서 보면 뭐 급여 기준 뭐 확대하는데 크게 좀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같은 스티바가하고 넥사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굳이 임상을 해서 렌비바까지 쓰도록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렌비바가 안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그 렌비마 같은 경우는 이미 급여는 등재돼 있는 약입니다. 그 신장암 치료제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 상한 금액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급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서 190 몇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급여가 되면 5%로 이제 대폭 줄어드는 것이고 당연하게 이제 반응률이 없는 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스티바가하고 연계하는 치료 이게 이제 가능해져야 막 그게 안 되면 아마 1차에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인으로 좀 이렇게 이해한 수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1차 치료제에 지금 넥사바, 렌비마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해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치료 옵션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실제로 1차 치료제에서 효과가 없어서 2차로 넘어갈 때 쓸 수 있는 약은 스티바가라는 약이 하나고, 근데 이 아이의 조건은 1차 치료제에 넥사바에 뭔가 효과가 없었던 아이에 한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렌비바를 썼던 환자는 스티바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신장암 약제에서 기존에 조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급여가 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부장님? 저희가 그 렌비마에 대한 안건을 처음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우선은 식약처 허가가 그 다음 2차로 쓸 수 있는 스티바가에 대한 게 소라페닙에 실패한 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특정 약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식약처 허가가 났던 거죠. 네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에 렌비마 그 소라페닙하고 2차에 스티바가는 동일 제약사에서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허가가 났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약이 렌비마가 들어왔는데 그 약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2차에 못 써서 1차로 못 들어오는 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전혀 우려의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차 쓸 수 없다고 1차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우선은 그러면 1차에 실패했을 경우 2차에 쓸 수 있는 게 현재는 스티바가밖에 없는데 그게 허가 초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렌비마를 쓰고 2차에 사용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고민, 우선은 이제 그 환자분이나 임상에서 본다면 우선은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선택의 옵션, 치료 옵션이 많은 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다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현 제도 내에서 식약처 허가에서 이렇게 앞단에서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리 고민해보고 저리 고민해보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티바가에 대한 이미 들어와 있는 약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2차로 들어올 약제들이 좀 몇 개 치료 옵션이 더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약제들도 미국 그 FDA 허가나 이런 부분이 다 소라페닙에 실패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수평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검토 중이시다라고 어쨌든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거는 맞긴 맞는 신장암 거죠. 신장암에 대해서. 네.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자,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러한 의견들이 좀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지금까지 간암 환자의 약제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 치료가 어려운 이 간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 필요한 게 있다. 추가로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죠. 지금 세 가지 약 다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경구용 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쁜 환자들만 골라서 이제 먹는 약을 쓰게 되거든요. 먹는 약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자들이 먹는 약을 쓰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라는 오히려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세요. 네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은 넥사바나 스티바가나 이런 약들을 쓴 다음에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하면 급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앞단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좀 풀려야지
좀 상태가 좋은 분들이 약을 써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이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 지금 같이 쓸 수도 없습니다. 같이 병합은 안 되고. 다른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지 말기 환자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뭐 정책에 잘 반영될 거라 뭐 기대를 해보겠고요. 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시간 한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택 기자님 마무리 발언. 네. 되게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저도 술을 원체 많이 먹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 순위클리닉 같은 데 몇 가지 다른 신장암 치료제들이 간암 치료제로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제 소라펜닙하고 대조해서 그 정도 수준의 약을 만드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였었죠. 그만큼 이제 말기에 쓰는 간암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렘비바 같은 약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환자나 또 이제 진료하는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축복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여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 축복이 또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은 특히 아까 그 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들이 좀 허들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볼 때 허가 사항 초과 요법을 해서 이게 진행됐던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간암은 생기기 전에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생긴 다음에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질환 교수님 같은 분들 때문에 간질환에 대한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염이 있다 그러면 만성 간염이 있다 그러면은 간경변과 간암 두 가지가 큰 문제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간경변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간암은 서서히 줄고 있는데 간경변은 같은 기간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병원만 다니시면 간경변으로 안 돌아가세요. 그리고 간경변이 없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만성 간질환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술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은 심각한 다음에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안 가면 그런 자기가 심각하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병원을 자주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간암이 예전에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고아암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암. 그 얘기는 고아. 제약회사에서 간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하게 된 배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C형 간염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표적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뭐 우후죽순 아까 박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2차 치료제도 몇 개 더 나올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건보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하고 또 환자들 보장성 강화도 더 강화되는 그런 묘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예. 저는 뭐 원래 치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사실 뭐 제 분야도 아닌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간암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현대 의료 기술이라든지 진료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에 그 정부의 정책을 아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또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나 또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은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질환은 이 치료보다는 사실은 조기 발견과 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또 검진에 또 같이 신경을 쓰자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민 부장님. 간암은 우리나라 그 암 사망률에서 상당히 그 위중한 그 질병인데도 임에도 생각보다 간암 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 다행히 일부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각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 같이 모여서 생생한 얘기 들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그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완전히 틀을 깰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의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그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간암의 특성과 또 치료의 현 주소 좀 살펴보고 또 치료가 어려운 이 간암 환자에 대한 치료 방안과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 함께 좀 모색을 해봤는데요. 이 간암 환자들이 최대 치료 효과를 지닌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관련 정책이 좀 잘 다듬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